자, 문제집 진도가 조금 남은 게 있는데요. 요약집 먼저 볼게요. 요약집. 요약집은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 기초리는 있죠. 이 파트 조금만 짓는 더 나을 거예요. 자, 감평 기초료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있죠. 감정평가의 기능. 요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거 가끔씩 묻거든요. 자, 표를 보시면 왼쪽은 정책적 기능, 오른쪽은 경제적 기능. 항목이 각각 4개, 3개 나오잖아요. 요 내용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바로 제2절 넘어가죠. 감정평가의 분류. 자, 분류는요. 표를 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은데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넘겨주게 되면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파트는 그다지 어려운 말은 없고요. 우리 시험에서 집중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 장 넘기니까 228페이지요. 목차 5번이 있죠. 자, 목차 5번 동그라미. 표를 보시면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독립평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어가 5개인데요. 자, 2번째, 3번째, 4번째, 일괄, 구분, 부분평가 3개 묶어주고요. 요 3가지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별평가에다가 여백이 있죠. 원칙 적어주고, 원칙은 개별평가예요. 원칙은. 그러면 일괄, 구분, 부분평가 3개 묶었죠. 요거 예외 적어주고. 따라서 요 3가지는요, 예외적인 내용인데, 그럼 예외적으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일괄평가는 전체를 일괄해서 평가하더라. 조건이 좀 빠져있네요. 조건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여백에다가 첫 번째, 일체로 거래되거나, 두 번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예요. 2개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자, 이럴 때 일괄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꼭 문장에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복합부동산이 있죠. 자,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결합이 된 복합부동산은 서로 일체로 거래가 되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구분평가는요. 구분평가 밑줄합니다. 가치를 달리 하는 부분 밑줄. 가치가 다르면요.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백에다가 예를 들면 주상 복합 건물이 있죠. 주상 복합 건물은 서로 주거용과 상업용은 용도가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분평가는요. 전체 일부분으로 보고 평가한다. 일부분 동그라미. 어떤 문장에서 부분 또는 일부분 이런 단어만 나왔다면 답을 가르쳐줘 바로 부분평가를 가르칩니다. 요 3가지를 잘 비교하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제3절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은 첫자 보고 암기가 됐을 거예요. 능, 안, 전 3가지죠. 능, 안, 전. 능률성, 안전성, 전달성. 능, 안, 전 3가지가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에 속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1페이지. 자, 목차 02번 부동산 가치이론 또는 가격이론입니다. 한 장 넘어가요. 한 장 넘어가니까 232페이지. 네모 2번 있죠. 가치, 밸류와 가격, 프라이스. 2번 동그라미. 요거 최근에 잘 묻습니다. 그러면 가치와 가격 하게 되면 항상 얘부터 먼저 떠올리자.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돼요. 자, 요거 보시면서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의 적정한 가치가 1억이다. 1억. 얘는요. 누가 사더라도 1억에
자, 파는 거니까 이때 적정 가치가 1억이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소유자 갑이 너무 급해요. 급하니까 얘를 너무나 급한 나머지 금매로 싸게 팔아야지. 20% 싸게 팝니다. 얼마에 팔았죠? 8천만 원이죠. 이렇게 매매했어요. 이때 싸게 매매했다. 이때 매매 금액이 바로 매매된 금액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매매 가격은 8천만 원이고 적정 가치가 1억짜리 땅이니까 오차가 얼마 생겼다?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금매 사정으로 싸게 팔았잖아요. 이걸 다 합하니까 적정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가격 풀에서는요. 자, 매매되었다 하니까 자, 주로 과거에 매매되었죠. 과거에 갑시다. 과거 동그라미. 한 칸 내려가서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 밑줄. 매매된 금액이 가격입니다. 이때 가격이 전문가는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사 동그라미. 중개사. 이때 매매는요. 한 번밖에 매매가 안 돼요. 따라서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오로지 단 하나죠. 하나 동그라미. 한 개만 존재합니다. 다음에 가치, 밸류는요. 자, 현재에 갑시다. 현재 동그라미. 내려가서 밑줄입니다.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밑줄. 그러니까 현재의 값이 되고요.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죠. 평가사 동그라미. 평가사가 전문가가 되고요. 이때 가치는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자, 적정 가치, 보상 가치, 담보 가치, 과세 가치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여러 가지 동그라미. 여러 개 존재합니다. 방금 체크한 거 하나만 싹 바꿔서 물으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네모 3번요.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표를 보니까 원칙이 시장가치죠. 시장가치는요. 문장이 4줄 나와요. 자, 그러면 시장가치는 첫 줄 중간부터 밑줄입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되는 대상 부선의 가액이다. 밑줄하시고요. 이렇게 구한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가치를 보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 현황 기준과 감정평가 기준인데요. 그러면 또 표를 보니까 원칙과 예외가 나와요. 예외는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원칙 보기에는 두 줄이 있죠. 두 줄 확인합니다. 감정평가는 두 줄을 모두 밑줄하세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자,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중심으로 하고 또 공포상 제한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어가 두 개죠. 실제 이용 상황과 공포상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현황 기준의 원칙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자, 가치 형성요인과 가치 발생요인인데요. 네모 박스 보게 되면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가치 형성요인이고 두 번째 네모가 가치 발생요인인데 자, 두 번째 가치 발생요인은 종류 4가지 있죠. 유상유라고 암기했죠.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유상유이라고 암기했잖아요.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유상유 또는 유상유이 4가지가 되고요. 다음 첫 번째 네모, 가치 형성유는 1번, 2번, 3번인데 첫자 보니까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따라서 이때 2번 지역 요인은요. 지역 분석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3번 개별 요인은요. 개별 분석에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일반 요인 중에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종류만 아시면 돼요. 자, 요약집은요.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몇 문제 남으니까 문제 풀고 실전 테스트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보시면 170페이지요. 170페이지. 자, 1번 동그라미 되죠. 1번부터 봅니다. 감정평가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괄평가란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평가를 한다. 맞죠? 옵니다. 2번 조건부 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거나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한다. 자, 키워드가 뭐냐면요. 일부 동그라미. 일부. 일부가 일부분이죠. 이러면요. 조건부 평가가 아니고 부분평가. 부분평가입니다. 항상 문장에서 일부 또는 부분, 일부분 이런 단어만 나왔다면 부분평가예요. 정답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 구분평가는요. 한 개 물건이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평가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현황평가는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5번 참모평가는 고용기간을 위해서 하는 평가다. 예를 들면요. 은행의 대출계 직원이 감정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평가합니까? 은행에 속해서 평가하죠. 이렇게 고용기관에 속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참모평가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 2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2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감정평가의 분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예문을 보시면서 평가의 분류를 찾아봐야 됩니다. 기업번,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갑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경기감정평가사무소 권영백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의뢰하였다. 자, 오면서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기업번에서는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매 매출. 기업번은요, 경매평가를 가르칩니다. 경매평가. 경매평가는요, 은행에서 연체하니까 3기 이상 경매 넘어가죠. 경매가 넘어가면요.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경매 가격을 평가해야 됩니다. 얘는요. 반드시 평가하니까 경매평가는 한마디로 필수적 평가예요. 그래서 경매라는 단어에서 필수적 평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필수적 평가.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얘는요. 19회 때도 나왔습니다.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입니까? 의무적 평가입니까? 필수적 평가. 경매평가는 임의적 평가 틀린 말입니다.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니은번요. 미션입니다. 권영백 감정평가사 밑줄. 그럼 얘는요. 개인이 평가하죠. 일반 개인이 평가하면 공적 평가가 아니고 공인평가. 공인평가예요. 또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면 가장 전문적이죠. 가장 전문적이니까 3차 수준의 평가입니다. 3차 수준. 따라서 권영백 감평사로부터 공인평가를 알 수 있고 3차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권관점평가사는 A 물건의 현황조사와 가격조사를 완료하고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시점에서 미션입니다. 현재 상태대로 평가 밑줄.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면 현황평가죠. 현황평가.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거 묻게 되면 1번 공인평가 맞습니다. 2번 필수평가 경매평가 맞죠. 3번 현황평가 맞고요. 4번 평가사가 아니까 3차 수준 맞고 5번이 틀렸죠. 공동평가가 틀린 답이 되겠네요. 공동평가. 3번은 체크 안 됐죠. 3번은요. 자, 가볍게 볼게요. 다음에 조건하에서 감정평가의 긴 시점으로 옳은 것은 긴 시점 동그라미. 긴 시점. 자, 긴 시점도 지문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긴 시점은 하나만 메모하시면 돼요. 긴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 일자란 말이에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바로 긴 시점입니다. 긴 시점은 바로 가격 조사 완료 일자니까 이제 박스에 지문이 많잖아요. 얘만 찾으면 돼. 가격 조사 완료 일자. 그래서 이제 기억, 리언, 디귿, 리얼 6개 있죠. 리얼번 4번째 보시면 허감정평가사는 상가 건물에 의해서 가격 조사를 2022년 1월 20일 완료하였다. 얘가 뭐죠? 가격 조사 완료 일자 해서 리얼번만 요 날짜만 찾으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문제 1번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치는 장래 기대편에게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맞습니다. 가격은 프라이서,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하여 표현된 것이 가격이다. 맞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는 말이죠. 왜냐? 현재, 자, 요거잖아요. 현재 부동산 가격이에요. 급하니까 금매 가격.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자, 현재 가격은 비싸거나 싸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3번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치이므로 자, 밑줄입니다.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은 괴리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치 회귀한다. 이 말은요, 장기적으로 일치해요. 단기에는 가격과 가치 양자는요, 괴리가 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는 회귀한다. 즉 일치합니다. 반복합니다. 가격과 가치는요, 단기에 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에는 일치합니다. 요 지문이 많이 나왔어요. 옳은 지문. 4번. 자, 대상 부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지계를 가치 형성이라고 한다. 맞죠? 5입니다. 5번요. 가치란 특정 브릿에 대한 교환의 대가. 교환의 대가는 가격이죠. 가격. 교환의 대가로서 일정 시점에서 단 하나만의 가치, 하나만의 승립한다. 하나만 승립하면 가치가 아니고 가격. 가격이죠. 틀렸습니다. 정답 5번요. 4번은 기본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가치 발생연으로 틀린 것은 바로 유상유 또는 유상유일을 묻죠. 그러니까 1번 효용은 유용성 맞습니다.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5번 이전성 모두 맞는데 4번 효율성 단어가 없죠. 얘도 기출문제네요. 아마 10회 때로 기억납니다. 틀린 답 4번.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가치 발생 요인, 즉 유상유를 가리키고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슷한 문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기출문장이 많네요. 1번 가치 발생 요인은 유상유죠. 그래서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가치는 발생한다. 하나만 있어도 틀렸습니다. 항상 요거 있죠. 유용성과 상대적 희소성과 유용성, 유상유,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성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세 가지가 서로 결합해서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만 하고 가격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어울려서 세 가지가 서로 하나만이 틀렸고요. 자,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으로 가치 또는 가격이 발생합니다. 틀렸죠. 이어서 양도 가능성, 이전성은 가치 발생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1번이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뭐 특별하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요. 정답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집 마치겠고요. 오늘 마지막 진도. 자, 실전 테스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부동산 시장을 묻습니다. 시장도 언제나 한 문제가 나와요. 자, 1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1번 지문은요. 좀 단어가 문장이 한눈에 쏙 들어오진 않는데 혹시 이거 아시죠? 상도 하수 들어봤죠? 상도 하수. 상향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하고요.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한다. 상도, 하수 묻는 것이 1번 지문인데요. 1번 볼까요?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시장과 매수자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공급이 넘쳐요. 이러면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요즘 공급이 넘치잖아. 미분양 천지잖아요. 불황이죠. 공급광이면 바로 불황을 말해요. 그러면 공급광이면 불황이니까 바로 하수. 그래서 불황이면 매수자 시장 맞습니다. 수요가 과잉이다. 수요가 서로 살려고 해요. 이러면 호황이죠. 호황이면 상도. 그래서 상도 매도자 시장이다. 맞습니다. 바로 정답 1번. 상도 하수를 묻네요. 정답 1번. 자, 2번 질문요. 부동산 시장은 매도인의 상한 가격과 매수인의 하한 가격이 합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 문장은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 세로축은 가격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점점 내려가고 점점 올라가더라. 이 그래프를 말하는데 점점 내려가는 것이 바로 매도인의 제한 가격입니다. 점점 올라가는 게 매수인의 제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이 5억짜리야. 5억. 그런데 매도인은요, 속으로는 한 10억 받고 가면 최고 좋겠네. 누구도 살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하니까 택도 없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가격은 점점 내려야지. 내려가죠. 그래서 매도인의 제한 가격은 내려가니까 하한 가격입니다. 내려가니까 하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매수인은요, 5억짜리를 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요, 거둬주면 좋겠지.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근데 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상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사가 합치가 안 돼요. 도저히 거래가 성립이 안 돼. 양자가 일치하는 점이 바로 가장 적절한 가격이죠. 얘가 바로 5억이 되고요. 때로는 시장에서 5억보다 좀 더 비싸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싸게 매매가 가능해서 이 범위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범위가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때로는 좀 더 비싸게 좀 더 싸게 매매가 된다. 요거 묻잖아요. 그럼 질문 2번 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인의 상한 틀렸지 하한 가격이죠. 매도인의 하한 가격과 매수인의 하한이 아니고 상한 가격이죠. 매수인의 상한 가격이 합치하는 점에서 가격은 결정이 된다. 틀렸죠? 3번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 분할의 가능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 다양성과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인문적 특성이죠. 용병가.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 되는 것은 바로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자연적 특성 때문이지. 자, 인문적 특성은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을 삭제하고요. 자연적 특성 때문입니다. 자연적 특성. 틀렸죠. 4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안개있죠. 자고가 정량. 자고가 정량.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이지 수급 창조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수급 창조가 아니고 가격 창조 기능. 그다음에 정량,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기능. 틀렸습니다. 5번요. 부동산 시장의 과거 정보가 가격에 정확히 반영된 것은 약성 시장 맞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이 아니고 기술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 틀렸고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다음에 문제 2번요. 자, 2번 문제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자연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1번 개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비교를 어렵게 하므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맞죠? 옵니다. 2번요. 부정성은 토지의 생산비 법칙이 존재하지 않게 한다. 맞죠?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은 공급의 증가로 보지 않는 근거가 된다. 맞는 말이죠. 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고 용도가 바뀌었죠. 토지 이용 전환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증가로 보지 않고 토지 이용 전환을 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옳은 지문. 3번 지문요. 영속성은 감정평가의 수익 방식 중에서 직접 하는 법과 관계된다. 직접법의 근거 맞는 말이죠. O입니다. 4번요. 영속성은 광의의 가격 개념을 사용한다. 광의 가격. 이 말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광의 가격. 가격과 임대를 합친 것이 넓은 광의 가격입니다. 이때 순수한 가격만 가리키면 얘가 바로 협의 가격이죠. 협의의 가격. 그러니까 협의의 가격에다가 임료까지 모두 포함시켜버리면 넓은 광의 가격입니다. 그럼 결국 이거 두 개 합한 것이 뭐죠?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은요. 가격도 임료로 모두 평가하잖아요. 감정평가는 둘 다 평가하거든요. 이때 가격은요. 소유이익이죠. 임료는 이용이익입니다. 이렇게 반영된 것이 각각 가격과 임료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이익과 이용으로 구분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영속성. 따라서 영속성 때문에 둘 다 포함된 광의 가격과 관계된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틀린 답 5번 틀렸는데요. 인접성으로 인해서 각각의 부동산은 인접지와의 개별적 이용이고 협동적 이용이죠. 개별적 이용 틀렸고요. 협동적인 이용을 필연화시킵니다. 협동적 이용입니다. 틀린 답 5번입니다. 3번은요. 처음 푸는 계산 문제예요. 생수할 거예요. A 도시에 문제가 묻는 건 뭐죠? 끝에 보니까 경제 기반 성수는 얼마인가? 경제 기반 성수. 그런데 이 문제 처음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경제 기반 성수는 제가 가끔씩 체크를 했지만은요. 공식은 안개했죠. 총기사고. 총기. 총기사고. 끝. 따라서 전체 총 고용인구 나누기 기반 산업의 고용인구입니다. 총 고용인구 나누기 기반 산업 고용인구 총기. 그래서 이제 얘만 찾으면 답이 나와요. 총기. 문제 봅니다. A 도시의 총 고용인구 40만 명 나왔네요. 40만 명. 기반 산업 고용인구 10만 명 나왔네요. 10만 명. 끝. 정답 4. 그저 먹기지. 따라서 총기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정답 4. 비기반 산업 30만 명은 필요가 없는 자료잖아요. 따라서 3번 문제는요. 그대로 총기 하니까 정답 3번 4가 나와요. 4번요. 다음 단어 연결 중에 내용 중에서 연결이 틀린 것, 잘못된 건 묻습니다. 1번 소지는요. 개발 안 된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말하죠. 뭐 임야처럼. 이런 것들은 바로 현장 자원이다. 현장 자원은 바로 보존 목적의 토지를 말해요. 연결이 맞습니다. 다음에 2번. 평이나 평방미터는 법률적 토지 단위이다. 우리나라 제도상 평을 쓰게 합니까? 못 쓰게 합니까? 평 못 쓰잖아요. 평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이나 평방미터, 평은요 법률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가지? 우리가 보통 가격을 말하면요 평당 얼마 합니다.
또는 해비당, 제곱미터당 얼마입니다. 가격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평이나 평만미터는 법률적 단위가 아니고 경제적 단위. 그래서 틀렸죠. 법률적 단위가 아니고 경제적 단위가 돼요. 2번 틀렸고요. 3번 선화지나 대지는 강가다.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니까 강가가 심하잖아요. 또 대지는 한문이 자리형 토지죠. 입구가 좁으니까 이것도 가치가 떨어지죠. 감가 맞습니다. 선화지 강가, 대지 강가 맞습니다. 5번요. 4번 획지나 빈지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획지는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니까 경제적 개념 맞습니다. 빈지는요. 경사지입니까? 해변가 토지입니까? 빈지는 해변가 토지죠. 해변가 토지는요. 소유권은 인정되지가 않지만 활용실익이 많은 토지잖아요. 활용실익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 맞습니다. 5입니다. 5번요. PUD, 약은데요. 이는 신축성 있는 용도 및 밀도 규제다. 자, 그러니까 도움 말씀드리자면요. PUD가 정확히 말하면 계획 단위 개발입니다. PUD. 계획 단위 개발입니다. 자, PUD, 계획 단위 개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지역이 3개가 겹칩니다. 3군데 인접이 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건폐율이 달라요. 용적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건폐율 다르고 용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것을 한꺼번에 큰 대규모 개발, 한꺼번에 개발하죠.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하게 되면 이것을 아주 따로 할 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통일해가지고 한꺼번에 용적률 얼마, 건폐율 얼마 개발이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이런 개발이 바로 PUD입니다. 따라서 큰 개발인 경우에 총괄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가 용이합니다. 이러한 개발을 PUD라고 부르니까 신축성 있는 용도 및 밀도 규제가 가능하죠. 맞는 말입니다. 자, 틀린 답은 정답 2번이 틀렸고요. 문제 5번요. 문제 5번. 다음 중에서 기능적 감가 요인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러면서 바로 문제 보시면 안 돼요. 박스 보시면. 그러면 기능적 감가가 뭐냐? 문제 푸는 포인트는요. 자, 감가 요인이 크게 3가지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기경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물리적 감가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마모되고 파손된다. 당연한 거고요.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를 비교하죠. 요거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는 바로 내부 불균형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안 맞아. 기능적 감가. 외부 환경과 뭔가 안 맞아. 외부. 그러면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이면 기능적 감가. 외부적인 문제라면 경제적 감가. 이렇게 포인트를 체크했다면 지금부터 박스 보시면서 단어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찾아볼까요? 기업번. 부적절한 창문 배치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죠, 내부. 건물 내부적인 문제니까 기능적 감가 5입니다. 니은번. 재래식 부엌은요, 내부다, 외부다? 내부니까 기능적 감가 5입니다. 디귿번. 건물이 구식의 건축 형식이다. 이것도 내부죠, 내부. 기능적 감가. 리얼번. 주변의 인구 감소. 이는 뭐죠? 외부. 경제적 감가예요. 미연번. 과도한 소음과 매연이 심하다. 뭐죠? 외부죠. 경제적 감가. 비역번. 마모나 회수는 사용하니까. 이는 바로 물리적 감가죠. 물리적 감가. 시역번. 학교 등에 대해서 접근성이 약화된다. 이는 바로 외부 환경이죠. 경제적 감가. 외부적인 문제, 경제적 감가가 되고요. 2형번. 온수의 공급 불량. 이는 바로 내부죠. 내부. 기능적 감가예요. 지역번. 재해 발생은
말 그대로 물리적 강가죠. 물리적 강가. 따라서 기능적 강가하게 되면 내부 불균형만 찾게 되면 기역번 부적절한 창문, 니은번 재래식 부엌, 디귿번 구식의 건축 양식, 이응번 온수의 공급 불량 4개입니다. 정답 4개. 정답 3번. 6번요. 입지 유형별 점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매 점포하니까 뭘 떠오르죠? 편의점. 소매 점포가 입지하는 벼지 크기는 한정되기 때문에 같은 동업종끼리는 상호 교차 입지를 하지 않고 분산 입지가 유리하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요.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모여 끼리끼리 입지하여 하는 유형의 점포는 집재성 점포이다. 맞는 말이죠? 예를 들면 가구점 떠올리면 되겠죠. 집재성 점포 맞습니다. 옵니다. 3번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인 중심지에 떨어져서 입지해야 되는 점포가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 간다. 자,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조금 애매한데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인 중심지에서 떨어져서가 아니고 모여 입지합니다. 모여. 떨어져서 틀렸죠. 모여서 입지하는 것이 바로 국부적 집중성 점포. 국어가 틀렸습니다. 떨어져서 틀렸고 모여 입지. 예를 들면 농기구점 모여 있잖아요. 석재점도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 3번이 틀렸습니다. 동업종의 점포가 국부적 중심지에 모여서 입지하는 것이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돼요. 정답 3번 틀렸고요. 4번, 5번 묶어주고요. 얘도 이제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암기했죠. 자, 미리 이런 문장 기억나시죠?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가 돼요. 그래서 지읒, 지읒은 지읒이다.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지지지.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 입지, 지지지 암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넓고 크면 지읒자가 안 들어가요. 분산 입지가 돼요. 이 문장을 묻는 것이 4번입니다. 4번. 4번 보시면 시장이 넓고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는 분산 입지다. 맞습니다. 5번은요. 자, 칠판 볼까요?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인데 이때 5번 수요 탄력성이 완전히 0이 되어버리면 0이 되면서 하나의 상권을 놓고 두 점포가 다투게 되면 서로 나란히 한 중앙에 입지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해서 틀린 답은 3번 틀렸고요. 문제 7번요. 토지 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도시 확산의 회귀 현상이란. 자, 이 도시 확산의 회귀 현상이 다른 말로 직주 접근 묻죠. 직주 접근. 예를 묻는 겁니다. 직주 접근. 도시 확산의 회귀 현상은 즉 직주 접근이란 통근 한계점에서 다시 도심으로 주거를 이동하는 현상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직주 접근 회귀 현상 맞습니다. 그러면 빈민가의 설럼지구의 만연화가 나타난다. 이 말은 맞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이 눈에 익지 않아서 그렇지만은요. 요즘은도 출전이 쓰신 문제집에서 발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현재 용산이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도심이시잖아요. 용산에 가니까 초고층 주상복합이 있잖아. 예. 얘가 뭡니까? 직주 접근. 도 있는데 또 용산에 그 유명한 뭐가 있죠? 쪽방촌. 여기 또 호밀조밀 쪽방촌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여 있잖아요. 직주 접근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데 살고 돈 없으면요 여기 살아 이 말입니다. 둘 다 막아야 된다. 직주 접근입니다. 따라서 자 도시 확산의 회귀 현상, 즉 직주 접근이란 두 번째 줄 빈민가의 설럼아지구, 용산의 쪽방촌을 떠올리시고요. 이런 것도 도심지에 모여 있잖아요. 얘가 맞습니다. 옵니다.
따라서 도심지 고층화라든지 도심지의 슬럼지구도 마찬가지로 모여있기 때문에 정답 1번 됩니다. 2번과 3번은 기출문장이죠. 2번 입지 익렬한 동일한 입지에서 경영의 우수성 아니지. 경영의 우수성이 아니고 입지 조건의 우수성이죠. 위치가 좋아서. 따라서 경영의 우수성이 아니고 입지 조건이 우수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얘기다. 틀렸습니다. 3번요. 최유효 이용은 토지와 건물 사이에 이질적인 용도를 상정한다. 아니죠. 이질적인 용도가 동질적인 용도를 상정합니다. 동질적인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주거지역에서 최유형은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동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주거지요. 상업지역에 상가를 짓죠. 그래서 동질적인 용도를 상정해서 판정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자, 집약한계란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집약도이다. 겨우 생산비를 감당한다는 것은 손익분기점이죠. 손익분기점. 얘는요, 집약 한계가 아니고 조방 한계. 조방 한계 설명입니다. 얘도 기출문장으로 기억납니다. 출제가 되었고. 5번요. 지가 구배, 지가 기울기죠. 지가 구배 현상, 지가 기울기는 대도시는 도심에서 외곽지로 갈수록 지가 경사가 완만하면서 지가 거주는 마치 산정과 계곡을 이루면서 하락하는데 이때 대도시 지가 거주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복잡하죠. 단순 틀렸고요. 복잡한 형태를 띈다. 일종의 다액의 성격이죠. 그래서 단순 틀렸고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봅니다. 8번은요. 끝에 보니까 기출문제죠. 28회.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수익가격 구하시오. 공식부터 들죠. 공식. 공식 아시죠? P = R분의 A죠. 자, 수익가격은요. P = R분의 A가 되고 이때 A가 순수익입니다. R은 환원율입니다. 그러면 이때 수익가격, 우리 시험은 기계적으로 순수익 하게 되면 현금수지 잘 아시잖아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 여기까지가 유효조소득.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면 바로 순영업소득. 요거 구하래 말입니다. 요거 구하라. 얘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때 문제는 뭐지? 자, 영업 경비가 제가 늘 강조가 중요하다면서. 경비에 속하지 않는 거 안 게 있죠. 공부소감. 따라서 자, 공부소감은 경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떠올리고 이제 여기다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자, 박스 봅니다. 가능 총수득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 두 번째. 공실이 가능이 5%죠. 공실이 5%니까 5천에 5%가 얼마 돼요? 250만 원. 다음에 쭉 보니까 기타 소득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패스. 없고 여기까지가 4,750만 원. 자, 문제는 경비. 요거 묻는 거예요. 이 문제 포인트가 지금 단어 보게 되면 유지관리비, 부채 서비스, 화재보험료, 개인 업무비 해서 여기서 이제 경비를 찾아봐라 말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 경비 O입니까? X입니까? 경비 들어가죠.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가능 총수득이 3%면 여기서 3%면 얼마가 되겠지?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 150만 원은 얘가 유지관리비가 되고 경비에 들어간다. 요거 O입니다. 내려가서 부채 서비스는 경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공부소감 아니잖아. 예. 넘어가고 다음에 화재보험료 경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예. 더하기 보험료 100만 원. 경비 들어가요. 다음에 내려가서 개인 업무비는 경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개인 비용은 안 들어가죠. 얘는 무시.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경비가 얼마 나왔지? 250만 원.
얘가 포인트입니다. 250. 그러면 이제 경비가 250이 나왔습니다. 순수익 얼마? 4,500만 원. 따라서 순수익이 4,5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대율 4%, 환원율 5%다. 환원율 5% 내야 되겠네. 환원율. 따라서 0.05, 5% 나누기 하면 되겠네. 그러면 5, 9, 45, 얼마? 9억 나옵니다. 9억 나와요. 계산 문제는요, 기출문제 형태. 기출문제 묻게 되면 주로 수익가격은 항상 꼬는 게 순수익에서 뭘 묻더라? 요새는 묻는 것이 경비. 요거 찾아봐라 말입니다. 패턴을 알아야지 시험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 맨날 예상 문제, 쓸데없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더 정확하거든요. 예. 수익가격은 이렇게 묻더라. 예.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모두 정리하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